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파월이 얘기했던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정이 과연 리즈너블한 건가? 실현 가능한 건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빈세트 위원님과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9월 FOMC 리뷰 및 How Long, 뭐 어떤 내용인 거죠? 네, 9월 FOMC가 따끈따끈하게 끝났기 때문에 간단히 관전 포인트 좀 짚어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주목한 포인트가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9월 FOMC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보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에 대한 힌트를 줬다. 그런 부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월 FOMC 이후에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월 FOMC에 담았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도를 뜯어보면서 앞으로 2번의 회의가 남았거든요. 11월 달하고 12월 달. 앞으로 2번의 회의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에 그냥 쭉 얘기하고 뒤에서 관련된 차트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하나 보고 뒤에 가서 차트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9월 FOMC의 결론은 흔히 이게 한 6월 달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고금리의 장기화인 것이죠. 이번에 금융시장이 예상했었습니다. 동결할 것으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격 자산 자체가 하락했던 이유는 매파적 동결이었다는 것이죠. 매파적 동결이 뭐냐? 앞으로 2번 정도의 회의가 더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인상을 시사한 동결이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이게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19명의 연준위원들이 점 하나로 자기의 의견을 내포한다는 것이죠. 2023년도 총 19명의 위원들이요. 여기 보시면 5.5%가 현재 금리거든요. 지금 금리보다 한 번 더 인상한다 라고 점을 찍은 사람이 12명입니다. 19명 중에 과반을 훌쩍 넘은 12명이 앞으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거다 라고 베팅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2번 남았기 때문에 2번 중에 한 번은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다. 자,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다.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차하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9월 FOMC 시작하기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파월 의장의 센 멘트들이 이러한 연준위원들의 컨센서스와 결부되면서 뭔가 좀 매파적인 성향, 좀 더 높은 금리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 때문에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크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2023년도 점도표가 원래 6월 달에는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분기 말마다 연준은 점도표라는 걸 발표합니다. 6월 달에는 내년도 되면 한 100bp 현재 수준보다 100bp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6월 달에 컨센서스가 형성됐고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수정됐습니다. 인하는 하긴 하는데 그 인하 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25bp씩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렸으니까 원래는 내년도 4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예고했었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2번만 하겠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할지 하반기에 한 번 할지 아니면 상반기는 안 할지 하반기에만 할지 기준금리 인하가 폭도 줄어들었고 그 시기도 상당히 뒤로 후퇴했구나 라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SEP라 그래서 369, 12마다 나오는 경제 전망표 요약표입니다. 여기 성장률이 나오고 실업률, 이건 경기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에 물가가 2개 나오고 밑에가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의 중간값인데요. 요거 보시면 밑에가 맨 밑에 보이는 게 지난 6월 달의 수치들, 이 위에가 9월 달의 수치들입니다. 지난 6월 달하고 9월 달하고 올해는 변함이 없었어요. 동결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19명 중에서 12명이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다라는 것을 한번 내포했고요. 내년도가 문제인데 원래는 보시면 5.6에서 4.6, 100bp 기준금리 인하가 기존에 연준이 바라봤던 인하 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50bp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기준금리 인하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복선은 깔아놨어요. 자, 왜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폭이 주냐?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연준이 바라봤을 때 내년도도 경제가 기존의 성장률 자체를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향 조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지? 무슨 의미냐면 자, 올해 보시죠. 올해 원래 봤던 성장률이 1.0%예요.
그런데 이번에 숫자를 2.1%로 거의 더블 정도, 2배 가까이 성장률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낮아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딱 봤더니 올해도 높여놓고 내년도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경제가 좋을 것인가를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 폭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금융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가 엄청 좋구나. 기준금리 인하는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 사라진 것이죠. 자, 지금 금융시장은 경제가 이렇게 좋으니까 기준금리 인하의 폭을 절반 정도로 줄었구나 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먼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불안에 떨고 있냐면 결국 금리는 높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다, 경제가 좋다라는 게 증빙이 된다면 오히려 9월 FOMC를 좋게 다시 한번 해석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성장률 상향보다는 기준금리 인하폭이 줄어들었고 너무나 높은 금리, 이렇게 되면 5% 금리가 한 1년 정도 이어질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건데, 그런 부담감이 먼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준금리 높은 금리보다 성장률이 이렇게 좋은 게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은 크게 환호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마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 경제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죠. 이거는 연준 생각이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연준이 희망하는 대로 올해도 성장률이 이렇게 좋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러질 것 같다.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경제가 부러질 것 같은데 연준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연준의 전망도 실기할 수 있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실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확 자리매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9월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준금리 인하폭이, 인하의 기대가 완전히 후퇴한 게 이번에 가장 큰 금융시장이 놀랬던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연장선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파월 의장 기자회견 토탈리 이번 9월 FOMC가 한 55분 정도 진행됐어요. 1시간 안쪽에 진행됐는데 상당히 많은 기자회견에 Q&A가 있었습니다.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랜딩을 하는데 하드 랜딩, 경착륙이 아니고 완만한 랜딩이다 라는 것이 지난 3, 4개월 동안의 미국 주가 아니면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이죠. 연준도, 옐런 장관도 틈만 나면 얘기했었고요. 우리 연착륙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적지만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착륙이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 인플레가 너무 높습니다.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도 신경 쓸 거예요. 라는 것이 두 마리 토끼였다면 이번에 9월 FOMC에 연준은, 파월 의장은 어떤 시그널을 줬냐면 연착륙은 사실 연준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경로가 아니고요. 우리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목소리를 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안 잡히면 기준금리 인하고 뭐가 없다. 계속해서 높은 금리, 오히려 금리를 높일 수 있다. Want to be power, 볼커. 파월은 볼커를 원한다. 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볼커라는 것은 그 고유명사 자체가 금융시장에서는 핵폭탄 같은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무지막지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버리는 그런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파월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불안감을 주냐면 제가 한 3달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 낙타등. 1970년대에 두 번의 큰 오일 샥이 있었지만 지금이야 그때하고 똑같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형국을 보면 1970년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흐름이에요.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좀 안정되다 싶더니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다시 한번 높아졌죠.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많은 것이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지금의 물가를 보세요. 피크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슷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낙타 등에 대한 우려가 재현된다면 더구나 파월 의장이 연착륙은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 그럼 금리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이때 금리가 2자릿대까지 갔거든요. 경기고 금융시장이고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 이게 재현될 수 있을까? 물론 파월 의장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성장률을 높여놨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자,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이제는 듀얼 먼데이트, 고용시장과 물가 안정이 연준의 이중 책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의무라면 이제는 9월 FOMC 이후에는 물가가 원픽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게 볼커리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중립금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저도
김 작가 TV 와갖고 잭슨홀 전에 중립금리 얘기가 좀 있을 거다. 네. 근데 실제 중립금리 얘기가 있었는데 모양새가 좀 빠졌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했죠. 목표 2%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립금리를 올릴지 말릴지를 결정할 거다라는 게 한 달 전에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멘트였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바꿨어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목표 달성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멘트가 들어갔습니다. 중립금리가 픽스되는 게 아니고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중립금리의 상향 가능성이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졌다. 매파적 동결, 기준금리 인하 완전히 후퇴했고 연착륙보다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하면서도 기준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어나운스한 것 자체가 금융시장 아니면 우리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중립금리 한번 보시죠. 중립금리는 이론상의 금리일 수 있어요. 언제간 달성해야 될 금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2023년 8월달 잭슨홀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신중한다. 우린 중립금리는 정해진 것도 없고 2% 목표 달성이 먼저 우선순위다 라고 딱 몫을 박았었다면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부터 보시죠. 이게 점도표인데요. 중립금리입니다. 이번 9월 달에는 2026년도 점도표 수치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께 처음 발표됐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연준이 장기적으로 보는 2.5%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 아, 연준이 2.5%가 가고자 하는 중립금리 비슷한 대리변수다라고 한다면 그 직전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점도표상에 숫자적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왼쪽 차트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돌파했다. 거의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07년 이후에 처음이다. 너무나 가파르죠. 그런데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세계화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들고 있죠. 자, 이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중립금리의 상향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립금리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시장과 소통을 시작한 거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잭슨홀 이후에서도 그런 말씀 조심히 드렸어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 때는 중립금리가 변하는 게 없다.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오히려 그게 내부적으로 중립금리가 디베이트, 상당히 이렇고 저렇고 연준 내부에서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9월 달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자, 다섯 번째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김 작가 팀이 나와서 맨날 제가 표를 보여드렸던 것이 이번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보팅 조건. 어떻게 보면 진부한 피보팅 조건. 연준은 언제 기준금리 인상의 기조를 끝내고 인하로 바꿀 것인가. 기자가 물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금리, 명목금리, 기준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대리 변수를 차감한 그 실질금리가 현재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유의미하게 지속될 때, 한 번 플러스가 아니고 이게 꽤 오랜 시간 이제 안정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면 그때가 피버팅 조건이다라는 게 처음으로 연준 의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김 작가 TV 영상이 쭉 있으니까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2024년 9월달 기준입니다. 현재 연방기준금리는 5.5%고요. 제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의 대리 변수라고 치부하는 핵심 PCE와 핵심 CPI가 현재 4.3과 4.4입니다. 차감하면 1.2%포인트, 1.1%포인트 플러스인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간단히 리바이벌 드리면 과거 74년부터 연방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항상 동결을 했거나 이후 금리 인하로 피버팅 했는데 그때 공통적인 요인들이 뭐였냐면 실질금리가 전부 이렇게 플러스가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재반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 그 이후에 점차 동결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이러한 연방기준금리가 고점을 치고 향후 피버팅 했을 때 동결 기간이요. 2000년 이후에는 한 10개월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개월 정도. 아, 그렇다면 만약에 9월 달이 마지막 동결이었다. 마지막 라스트 댄스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부터 10개월 뒤면 내년 6월 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10개월 동안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금리시장은 지금 9월 FOMC 이후에 higher for longer라는 얘기를 드렸죠. 너무나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 같다. 그럼 그 가운데 경제가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튼튼할까? 아니면 부러질까? 그런 셈법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지금부터 확인할 것은 파월이 얘기했던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정이 과연 리즈너블한 건가? 실현 가능한 건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펀더멘탈 경기가 중요해졌다는 것인데요. 오늘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기준금리 올린 거라고 점도표상에서 19명 중에 12명이 다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런데 월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경제가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그러면 소비 경제 아닙니까? 네. 미국 경제에서 67%를 차지하는 게 가계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GDP 대비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6% 정도 되는데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월 달부터 재개됩니다. 곧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이브 플랜 그래가지고 각각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상환 스케줄을 조금 완화시켜주긴 했어요. 하지만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 번째,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가 곧 일주일 이후에 시작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계연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예산안이 여야 간의 합의가 덜 됐어요. 당연히 이제부터 힘들겠죠. 왜냐하면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거든요. 벌써 트럼프가 공화당 진영에서 지지율이 60%가 뛰어넘었다는 속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시끄러움이 이런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10월 초에 불거질 수 있다는 거. 끝으로 미국의 강성 노조 중에 하나인 자동차 유니온 조합이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빅3 자동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약 88년 만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안 요인,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대한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그러면 고용시장이죠. 결국 9월 FOMC 이후에 우리가 가장 받아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지표이니까요. 자, 오른쪽 차트 미국의 고용지표 보시죠. 지금 자동차 파업이 진행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고용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취업자 수가요. 4월 달에 전월 대비 9,000명으로 피크 치다가 이렇게 줄더니 지난달에 이미 마이너스예요. 9월달, 10월달 어떨까요? 파업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폭이 커지겠죠. 자, 이런 부분이 이미 고용시장에서부터 자동차 관련 실업자가 증가될 수 있다. 삐걱거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왼쪽에 보시면 자, 이것도 제가 김작가 TV 올해 와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업데이트돼서 또 갖고 왔습니다. 3면 등가업치라는 게 있어요. 국내 총생산을 생산 부분, 지출 부분, 분배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을 생산과 지출 측면에서 본 GDP랑 분배랑 소득 측면에서 본 GDI랑 결국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3면 등가의 법칙. 그런데 가끔 이 동글뱅이 칠한 데 보시면 궤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GDP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인데 GDI가 마이너스를 보인다든지, 자, 이런 기간 동안 2001년도, 2008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전부 뭡니까?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였고요. 지난해 연말 올해 1분기까지 GDI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워낙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2분기께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플러스긴 합니다. 다행히. 그런데 플러스 0.4예요. 미국의 3분기 GDP는 5%까지 나올 거라고 아틀란타 연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GDP와 GDI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영원할 수는 없다. 언젠가 하나는 맞을 텐데 GDP가 GDI를 따라서 내려올 건지 아니면 GDI가 GDP를 가서 올라갈 건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나 저는 이 시그널 자체가 분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는 약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GDI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결국 소득 측면에서 가계 소비일 수도 있고요. 소비 여력일 수도 있고 기업의 소득 분배 측면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가계가 이 소득 측면에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경제라는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악재와 불안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과연 파월이 얘기하는 이 견고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상이한 물가가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와 핵심 물가가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언제까지? 11월 FOMC가 10월 말에 있어요. 겨우 11월 1일쯤 있는데 이때까지 지금의 큰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11월 달과 12월 달 두 번의 FOMC가 남았는데 본판은 12월 달이에요. 11월 달까지는 연준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은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헤드라인보다는 핵심을 볼 거다, 코어를 볼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CPI는 볼까요? 주황색은 헤드라인입니다. 작년 6월이 피크였어요. 그래서 올해 6월이 바닥입니다. 7월, 8월 지금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핵심은요, 작년 6월이 피크가 아니고 9월이 피크입니다. 그러면 올해 9월 달까지는 내려갈 겁니다. 9월 달 핵심 물가를 우리는 10월에 받아보고요. 10월 달에 고개를 잠깐 든다 하더라도 그 물가를 우리가 11월 중순에 바라봅니다. 그 사이에 11월 FOMC가 미리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FOMC에서는 계속해서 핵심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것이죠. 물가가 내려가니까 그때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9월 FOMC가 끝나면서 조심스럽게 11월 달 FOMC를 미리 프리뷰를 드리면 11월 달까지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네. 만약에 한 번 더 인상을 점도표대로 구현된다면 그거는 12월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의 미스매치 흐름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9월 FOMC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이후에 파월호의 여정이 정말 실현 가능할지는 경기를 봐야 되고 물가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1회 인상을 시사한 동결이었다면 위원님 보셨을 때는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번 정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라스트 댄스를 이미 쳤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물론 제가 한 번 더 미스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되게 좋기 때문에. 물론 미국 경제가 좋으면 한 번 더 인상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체력이 미국 연준 의장이 아니면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산 재테크 시장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되게 어떻게 보면 클리어합니다. 금리가 오르잖아요. 미국 금리가. 미국 달러가 강하잖아요. 원화가 약하고 달러 자산, 인플레이션 해치 이 두 가지 요소가 여전히 워킹한다, 작동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두 버전으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만 가볍게 여쭤볼게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요. 그럼 증시는 좀 어떻게 되고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면 사실 한국은행도 지금 벌써 2% 차이인데 한 번 더 하면 우리도 안 올리긴 좀 빡세잖아요. 하게 다 했으면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금리 인상 한 번 할 시 증시와 부동산. 그러니까 연준의 얘기대로 올해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끝난다 한다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한 번 더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하단이 5%라면요. 주식, 부동산 다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년도에 점도표에서 내린다면 찔끔 내린다라고 했더니 이제 5% 기준금리가 1년 동안 이어진다? 이자 비용이 거기에 스프레드가 붙으면 7, 8%잖아요? 그럼 쉽지 않다. 그럼 한국은행 어떨까? 한국은행은 내년 4월 달에 빅 이벤트 총선을 앞두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약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러다가 연준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상반기에 좀 가져다 주면 한국은행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게 안 되고 연준이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다면 한국은행은 지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상상이 지금의 높은 기준금리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동결을 좀 오래 가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고금리니까 지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식 부동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예상대로 자, 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가? 생각보다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금융시장뿐만 아니고 또 실물경제에도 또 역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를 전환드리면서 저는 왠지 가격 측면에서 보면 상고하죠. 하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라는 말씀이 이거였고요. 다만 그러면 안 좋아지는 것이 좋아질 가능성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요. 정말로 연준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랜딩인데 소프트 랜딩이 가시화된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너무 높은 금리가 오래간다 그러는데 연준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도 여기서 약간 좀 내려가고 미국 경제가 연준이 본 것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금융시장은 충분히 경험적으로 적응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시계를 보면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은 좀 불안하지 않는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고 만약에 동결로 이제 쭉 가더라도 어쨌든 인하의 속도는랑 그다음 인하의 깊이는 생각보다 우리 기대만큼 좋은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 이코노미스트가 나와서 가격 변수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렵지만 환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기조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추석인데요. 추석 한가위, 뭐든 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추석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꽤 높은 금리, higher for longer, 이젠 고금리 장기화. 이제는 금리가 좀 높아지는 시국에서 나의 기대 수익률과 투자 전략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하나하나 데이터를 쪼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